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을 들어주시려고 이곳을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올리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결혼까지 한 유부녀로 저에게 벌어지게 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결혼이라는 제도는 뭔가 제 생각에 금을 긋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저와 남편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그 주변인들까지 모조리 다 챙기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몇 번이나 생기게 되니까 참 형용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제가 들려드릴 저의 이야기가 남편과 저의 불화가 아닌 전혀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 탈모가 생기기도 했고 공부를 해야 하나 싶은 오기가 생기기도 했기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지금 훌훌 털어버리려고 글을 적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신다면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지난 과거는 과거일 뿐 내 시간은 흐르는 물이다 하고 생각하며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걸 못했다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별거 없이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찌감치 은행에 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고졸 경력자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 굳이 돈 들여가면서 대학을 진학해 취미에도 없는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는 이유가 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쭉 머물러 있었으면 대학의 소중함을 조금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지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고졸 계약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제 공고에 발탁이 되어서 저는 은행 정직원이 되었고 창구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가 28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지점에서 오게 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첫눈에 반해버려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을 때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과 1년을 연애하면서 점점 더 그 생각은 짙어지게 되었죠. 식성부터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서로 너무 잘 맞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성급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대학은 어디를 나왔냐고 묻는 바람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쪽팔려 한다던가 숨기고 싶어 한다던가 하는 성격은 아니었기에 금방 마음을 갈무리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당황을 했던 이유는 보통 첫 만남에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다짜고짜 대학을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맞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저는 시모에게 솔직하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결혼하는데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명문대 출신의 백수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고졸 출신이긴 하지만 은행 정직원 계약도 했고요. 제 자리에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는 고졸 출신이라고 말을 하자 시부가 인상을 팍 쓰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 면전에 대놓고 표정 관리하지 않는 모습에 살짝 놀랐습니다. 시모가 저를 보며 과하게 놀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대학을 나오지 못한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그러시면서 말끝을 흐리고 시부를 바라보시는데 알고 보니 시부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학벌 이런 거에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 남편도 꽤 명문대를 졸업한 은행원이고 시동생도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학벌이 좋은 편에 속하니까 아무래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제가 탐탁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시모는 그 이후에도 쉬지 않고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미리 질문지라도 준비할 줄 알았겠어요. 대학은 왜 안 나온 게야? 공부를 못했던 거야? 아니면 뭐 집에 돈이 없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뭐야? 계약직? 지금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 말을 잘라먹더니 너무 큰 소리로 계약직인 게 사실이냐고 남편을 한번 째려보고 저를 또 한번 보시고 하더라고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더라면 이런 오해가 쌓이지도 않을 텐데 중간에 말을 잘라먹고는 저에게 해명 한번 해봐라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시부모가 참 경우 없게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정직원이 맞고요. 아니 엄마, 보졸이면 어떻고 계약직이면 어때서 자꾸 잡아먹을 듯이 말을 하세요? 엄마는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잖아. 중퇴잖아, 중퇴. 학벌 가지고 뭐라고 물어뜯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사는지 어떤 성품인지를 먼저 보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는 젊은 세대보다 보는 눈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세요? 저는 남편의 말에 솔직히 황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시모는 고등학교 졸업도 나중에 따로 검정고시를 봐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학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면서 저한테 학력 가지고 한 소리 한 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 표정이 살짝 굳어지자 시모는 당황해하면서 본인의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때에는 여자가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면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하던 시대였다. 중졸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였다. 이 말이야. 대학은커녕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사치였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유학까지 턱턱 다녀오는 마당에. 그때부터 저는 시모의 말이 가소롭게 들리기 시작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흘려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별 반응이 없자 시모는 제가 자기를 무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발끈하며 저를 계속 공격하듯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을 안 나온 건 좀 그렇구나. 지금 자기 자리에서 일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대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대학 나온다고 집안 살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자 시부모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괜히 헛기침만 하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색했던 만남이 무색할 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자꾸 시모가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키곤 했는데 남편이 겉절이를 좋아하니까 매번 겉절이를 묻혀서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고요. 밥 먹는 시간만 되면 전화가 와서는 반찬을 뭘 먹냐고 저와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면서 잔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일이 바빠 배달 음식이라고 시켜 먹게 되면 어떻게 몸에도 안 좋은 환경 호르몬이 가득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냐며 집에서 신부 수업도 안 받냐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비법 양념을 알려줄 테니까 시댁에 와서 요리를 배워가라고 하셨고 시골에서 과일 좋은 게 올라왔으니 과일 한번 깎아보라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기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까 살림살이를 빨리 배울 수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대학 타령을 하루 종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학에서 요리하는 법, 과일 깎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이라도 알려준다는 건지 뭔지. 하도 저한테 잔소리를 해대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저보다 저희 남편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있는 대로 신경질을 내면서 시모를 말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평생 키운 아들이 엄마 편 안 들고 마누라 편 들으면 엄청 서운하다고 우리 시모는 남편이 제 편을 드는 게 서운했었나 보더라고요. 계속해서 저만 보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하고 이리 시켜먹고 저리 시켜먹고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루는 대학 타령하는 시모에게 제가 결국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경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님도 대학 안 나오셨는데 살림 잘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경력이라는 거죠. 너 지금 나 무시하니? 제가 어머님을 왜 무시해요? 칭찬한 건데. 저랑 어머님이랑 둘 다 고졸이니까 저도 어머님처럼 잘하겠죠. 시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대학을 가지고 더 말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시모랑 유치하게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자꾸 학벌 가지고 한 소리 하니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이랑 주말에 같이 시댁에 가면 한의사라는 부심이 있는 시부가 제 학벌을 가지고 한 소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지지 않고 맞서기 시작했더니 저한테 대놓고는 말을 못하시고 시모한테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시모랑 저랑 같이 장을 보고 왔는데 물건값 계산이 잘못돼서 시모에게 다시 갔다 와야겠다고 말했더니 시모가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너는 은행식이나 다니는 애가 이런 걸 똑바로 챙겼어야지. 옆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니까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것 아니니?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댐이 부족한가 보지. 어찌 된 게 부부 사이의 사이가 아주 돈독하네. 둘 다 고졸이라 그런가? 그런 식으로 한의대 출신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추켜 세우는데 솔직히 나이고 뭐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아주 꼴불견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시댁에 가는 발길을 서서히 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시부모는 끄덕도 하지 않고 저를 고졸 출신 은행원이라며 무시하기 바빴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시부모에게 타격을 받는다거나 제 스스로 무너진다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바뀌지 않는 레퍼토리에 익숙해질 필요도 없으니 시댁에 방문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제가 별 트집을 잡히지 않으려고 은근히 시모가 시키는 일을 척척 해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빨래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셔서 세탁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건수를 잡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빨래를 삶아야지 무슨 세탁기로 세탁을 하냐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러다가는 내과에 가서 방망이질해가며 빨래를 해오라고 시킬 것 같아서 요즘 세탁기에는 삶음 기능도 다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졸이라서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려고 하시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참지 못하고 또 질러버렸죠. 어머님 고졸인 거랑 세탁기 사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학벌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나오질 않았으니 인성이 저 모양이지. 어찌 된 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저리 망아지처럼 날뛰냐? 그러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인성을 운운한 것에 화가 났는지 시부를 따라 들어가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진 못할 망정 인성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어른이 할 짓이냐고 말이 너무 심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시댁에 가는 발걸음을 티나게 줄였고 시댁에서도 저에게 오라는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방문만 하지 않은 것이지 시모는 틈만 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얼마나 멋진 엄마였는지를 자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부는 한의학을 전공했으니 봉부부심을 충분히 부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명문대 출신 은행원이고 시동생도 회계사니까요. 시부의 머리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부심은 시모가 100배는 더 부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아들들을 이 자리까지 키워놓은 게 다 자기가 쉴 틈 없이 내조를 해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고졸 출신이라 연봉도 적은 거 아니냐, 집에서 애나 키우고 살림이나 하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 직업까지 거들먹거리니까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정직원 은행원이고 저도 남편도 저랑 같은 은행원이니까요. 어머님, 제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고 그런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올해로 은행에서 일한 지 10년 차 됐어요. 제가 10년 차라고 말을 하니 시모가 또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저보다 연차가 더 적거든요. 물론 저도 계약직 직원으로 3년을 일을 하긴 했기에 정직원이 된 지는 7년 차이지만 굳이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10년 차라고 했죠. 본인도 고졸이면서 저에게 자꾸 고졸하는 게 스스로 마음에 걸렸던 건지 뭔지, 거기다가 시부가 평소에 시모를 학벌로 무시하는 게 눈에 보이긴 했거든요. 시부 입장에서는 저나 시모나 둘 다 고졸인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지 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나이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을 한 시모가 존경스럽긴 했지만 자기가 이제 사이버 대학을 다니니까 저를 학벌로 더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아직 졸업장을 받진 못했지만 대졸이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저도 마음만 먹으면 사이버 대학이야 당연히 입학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마당에 그것도 정년까지 버틸 수 있는 직장인데 제가 사이버 대학에 가서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시간이 흘러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되었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부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동생이 저와 나이가 같았는데 동서가 될 시동생의 여자친구 또한 저와 동갑내기더라고요. 시댁에 인사를 딱 왔는데 옷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너무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시부가 흥미를 보이면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비동서는 아주 당당하게 본인 직업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부가 의사라는 말에 신이 나서 예비동서에게 살갑게 구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의사구나. 나도 의사인데. 우리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되는구나. 입이 귀에 걸려서 껄껄 웃으시는데 저를 처음 봤을 때랑은 너무 다르게 동서를 대하는 모습에 속이 살짝 뒤틀릴 뻔했습니다. 제가 또 공부나 학벌 이런 걸 따지는 시부의 성격을 아니까 그냥 별소리 없이 조용히 있었는데 동서가 시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한의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의사요. 그 말에 저랑 남편이랑 둘이 은밀하게 시선 교환을 했는데 둘 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딱 그 표정이었습니다. 예비동서의 성격이 장난 아니구나 하고 알게 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동서의 말에 시부모님 두 분 다 당황했는데 예비동서는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저에게 과일을 좀 내오라고 시키셨고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온 자라니까 잡일 정도는 제가 해도 되겠다 싶어서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동서 앞으로 과일을 밀어주는데 저를 빤하게 보더니 정말 가까이서 집중하고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을 비웃음을 살짝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이게 무슨 표정이지? 지금 나를 비웃은 건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묘한 분위기가 뭘까? 동서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동행원이라던 형님 맞으시죠? 되게 순종적으로 사시는구나. 순간 제가 느낀 그 비웃음이 진짜 비웃음이었다는 걸 깨닫고는 예비동서에게 저도 똑같이 돌려주었죠. 곧 있음 제가 형님이 될 텐데 지금 순종적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 할 일이 과일 깎는 일? 그러면서 피식하는데 아니 반말은 왜 반말인지 어이가 없어서 순간 남편의 얼굴이 티가 나게 굳었는데 시부는 의사라는 예비동서가 마음에 들었는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시면서 예비동서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에 끼어들어서 남편이 예비동서에게 한 소리 하는 것 또한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그 뒤로 시동생과 동서에게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부가 동서를 엄청 마음에 들어한 게 눈에 딱 보였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시동생 결혼을 팍팍 밀어붙여서 시키더라고요. 결혼을 한 이후에는 입으로 표현하면 욕만 줄줄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부가 대놓고 동서를 예뻐하니까
동서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뻗댄다고 동서도 시부가 뭐만 하면 의사 며느리라고 편을 들어주니까 시부가 무시하는 저를 같이 무시하면서 재수없게 굴더라고요. 저에게도 동서가 생기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는데 첫 명절에 여러분들은 시댁에 가서 뭘 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은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거들거나 시부모님과 대화를 한다거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동서는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라서 명절이고 휴일이고 할 것 없이 바쁘다면서 시간이나 날지 모르겠다고 오후에 잠깐 들릴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당연히 들었죠. 의사는 무슨 명절에 쉬지도 않고 수술이랑 진료가 있답니까? 거기다가 뭐 대학병원 의사도 아니고 동네 병원 의사였어요. 분명 빨간 날 쉰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의사라서 일이 바쁘다고 말하는 게 황당한 거죠. 차라리 살림하는 게 싫어서 늦게 오겠다고 하던가. 하지만 시부는 또 동서 편을 들면서 의사면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런 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며느리 고생하니까 그냥 푹 쉬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고졸 출신 은행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었죠. 저는 잔소리꾼인 시모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식사 준비를 다 마쳤더니 동서가 그제야 빼꼼 얼굴을 들이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우리 남편이 점심을 먹고 체하고 말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발까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더라고요. 제가 놀래서 남편의 손발을 주무르고 시부가 한약으로 된 소화제와 손을 따주겠다면서 침을 들고 나와 남편의 손을 따주었습니다. 남편의 손에서 검붉은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것을 보더니 동서가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미개하게 왜 바늘로 손을 따는 거예요? 위장약 먹으면 금방 소화가 될 텐데 민간요법이니 뭐니 하면서 침 놓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시부한테 어떻게 미개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시부는 자기 귀로 들은 게 맞냐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보고 시모 표정도 완전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것뿐이라면 사실 동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줄줄이 늘릴 필요도 없죠. 동서는 바쁘다면서 명절이고 시부모 생신이고 뭐고 집안일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것도 모든 상이 다 차려진 다음에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 마냥 뒤늦게 도착해서 말뿐인 사과를 건넬 뿐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넘어갔지만 더 이상은 봐주면 안 되겠냐는 생각에 동서를 붙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절이랑 시부모 생신 때는 제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형님, 손윗사람만 유세를 떨고 싶긴 한가 봐. 나 박간이라는 사람이야. 의사라고 의사. 남들이 어떻게든 며느리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동서가 의사인 건 잘 알지. 의사고 나부랭이고 뭐고 집안 행사에 늦지 말라는 게 어려워? 의사가 뭐 병원에서 진료만 보고 쉬는 줄 알아? 내가 바빠서 이런 시간도 겨우 내는 건데 앞으로 이 시간도 내면 안 되겠다. 제가 동서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시모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나 봐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허하고 헛기침을 내뱉자 동서가 시모한테 가르치듯이 어머님, 엿들이시면 안 되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동서한테 아무리 나이가 같다고 하지만 제가 손윗사람이니 반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냐고 묻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정말 제가 일방적으로 괴롭혔다고 생각하겠더라고요. 그 뒤로 동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집안 행사에 참여하다기보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부가 한의사로 오래 일을 했고 한의원 운영이 잘 돼서 돈이 부족한 살림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동서는 돈 봉투를 들이밀더라고요. 동서도 의사니까 얼마나 용돈을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슬쩍 시모한테 물어봤는데 올해도 참석 못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용돈 액수는 10만 원, 20만 원 들어있는 게 끝이라고 흉을 보시더라고요. 생신날에도 고작 10만 원 넣어서 줬대요, 글쎄. 시부모가 오죽하면 그 돈 봉투를 돌려주면서 차라리 제때 와서 일을 하고 거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동서가 자기는 의사라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래요. 시부가 열이 받아서 나도 의사야 했더니 동서가 깔깔 웃으면서 양약이랑 한약이랑 같냐고 되묻는 바람에 시부 넋이 완전히 빠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동서에게 다른 의미로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머리에 꽃을 꽂은 년이 따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시댁과의 관계가 6년째 이어지고 있었던 어느 날, 저는 30 중반이 되었고 남편과 고민 끝에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임신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6년 차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으니 많이 늦기도 했고 시댁에서도 아이를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 오셨거든요. 바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지만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으니 초기 단계에는 비밀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을 불러서는 왜 임신 소식이 없는 거냐고 서로 몸에 이상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그날 저녁에 동서가 평소에 절대로 먼저 방문하지 않는 시댁에 방문을 해서는 의기양양하게 임신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일부러 안쓰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봐도 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형님네가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걸 봐서는 좀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희라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아, 형님 다음 주 토요일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그날 출근을 해야 돼서 이삿짐 들어오는 걸 봐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도 생기고 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지금 동서 이사하는데 나한테 이삿짐 들어오는 걸 감시하라는 이야기야? 다 들어놓고 뭘 자꾸 물어보세요. 형님 좋다는 게 뭐예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입주 청소도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할 일 없으시잖아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동서를 째려봤더니 갑자기 뭔가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식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수고비 드릴게요. 섭섭치 않게. 그러더니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5만 원짜리 2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니 동서가 웃으면서 뭐 하냐고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진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뚝 하고 들리면서 눈이 확 돌더라고요. 제가 동서 하면서 부르는데 남편이 정말 열이 엄청 받았는지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시부모도 시동생도 동서도 다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야, 학벌 좋은 의사면 뭐해? 인성이 쓰레기인데.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마누라랍시고 데리고 다녀? 입주 청소가 뭐가 어쩌고 어째? 5만 원짜리 2장 가지고 지금 무슨 생색을 내는 거야? 세상 물정 너무 모르네. 아주버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남편 얼굴에 주먹질한 거 사과하셔야 할 거예요. 와, 진짜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네. 내가 차마 임신한 여자는 못 때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새끼를 때리긴 하는데 앞으로 재수씨 조심 좀 하고 살아. 알겠어? 너네 밑에서 자랄 애들 인성이 벌써부터 눈에 훤하다. 저는 남편이 저 대신에 시동생에게 주먹질을 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임신을 한 몸으로 임산부의 뺨을 때릴 뻔했지 뭐예요. 남편은 멍하니 있는 시부모께도 경고를 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로 스트레스 줄 거면 2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피면서도 저에게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저희가 집에 가는 걸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저에게 시댁의 연락도 받지 않고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동서에게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이 될 때까지 시댁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지냈고 친정에서는 그 사실을 다 아시고는 2배로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에게 육아용품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큰 컨벤션 홀에서 육아용품이 죄다 모아파는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거저거 신기한 육아용품의 신세계를 맛보며 구경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상품들을 충동 구매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으로 낯이 익은 사람이 쓱 지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슬쩍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동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으니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셨고 우리 동서 같다고 마지막 소식이 임신했다는 것이었는데 여기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그때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고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동서는 제가 근처에 왔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는 물론 시댁에서도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제가 앉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동서 옆에 웬 모르는 남자 하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보고 시동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시동생 체형과 완전 다른 처음 보는 남자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둘이 팔짱을 꼭 끼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이나 눈을 비벼서 확인했고 친정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날 보고 보지 못했던 시동생의 얼굴이 가물가물한지 사돈총각 맞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멍한 얼굴로 친정 어머니께 우리 시동생이 아니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더니 저만큼 화들짝 놀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둘이 무슨 연인 사이인 것 마냥 다정하게 육아용품을 보고 남자가 계산도 해주고 하길래 저는 놀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저랑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해서 그런지 막달 출산 예정일까지도 며칠 차이가 나지 않게 접하게 되었는데 2주일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신 막달이 되어서야 남편이 시댁에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시부모님은 아닌 척 하면서도 손주 성별이 뭔지 건강한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진통이 왔고 저도 같이 진통이 오는 바람에 같은 날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이죠. 같은 날 손주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2시간 일찍 낳게 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제 병원에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시고는 동선에 출산했다는 말에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어떻게 자기가 진통을 겪고 출산에 임박했는데 형님 병원을 먼저 갈 수 있냐고 서운하다고 시부모한테 짜증을 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겠냐 싶어서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저는 몸조리에 힘을 썼습니다. 둘 다 조리원까지 잘 다녀와서는 시부 생신이 코앞이라 친생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뒤 모이게 되었는데 거의 8개월 만에 찾아가니 어색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어색한지 저에게 수고했다고 말은 해주시는데 은근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고 분위기가 미지근한 와중에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은 매번 저에게 밀리기만 하시더니 애는 몇 시간 일찍 낳아서 다행이네요. 이런 거라도 이겨야지. 장남의 첫 딸인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바라보는데 남편이 옆에서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또 사달이 날 것 같아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아이 낳고 처음으로 찾아온 시댁인데 괜한 분란만 일으키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요, 시부모님께 저는 아직 서운하네요. 저도 아들 낳았고 형님네는 딸 낳았는데 당연히 저한테 먼저 오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딸이고 아들이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 의미가 없긴 왜 없어요? 대를 잇는 게 누군지가 중요한 거죠. 형님 어떡해요? 떡하니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을 낳았네. 도대체 그 말에 화를 내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동서도 저도 시모도 전부 누군가의 딸 아닌가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남편보다 한 발 먼저 동서의 대갈통을 빡 소리가 날 정도로 크게 후려갈겼습니다. 동서가 형님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제 손이 얼얼할 정도로 때려서 그런가 동서 눈에 눈물이 와글와글 고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이 아나무인한 동서의 행태를 봐줄 수 없다는 생각에 열이 받아서 육아 박람회에서 찍었던 사진을 동서에게 들이밀었습니다. 동서, 이 남자 누구야? 동서가 낳은 아들이 우리 시동생 아이는 맞아? 지금 저 미행하셨어요? 와, 형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미행? 내가 왜 동서를 미행해? 나도 우연히 갔다가 본 거야. 아주 둘이 팔짱 끼고 육아용품 계산도 해주고 장난 아니게 기쁜 사이 같아 보이던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더니 제 휴대폰을 빼앗듯이 가져가서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동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시동생이 아는 사람인 건지 뭔지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동서가 아니라고 오해라면서 당황한 채 시동생에게 변명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정말 소름 돋는 사람이야. 이거 전부 조작된 거야. 이 배경 우그러진 거 여기 티나지 않아? 이거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라니까. 포토샵으로 조작은 무슨. 나 그런 프로그램 다룰 줄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함께. 그러자 시동생이 완전히 큰 목소리로 동서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지금 누워있는 저 애가 자기 자식은 맞는 거냐고 의심이 가득한 말로 추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날 육아 대전에 같이 왔던 그 남자가 시동생도 아는 남자였는데 동서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10년 가까이 만났던 사람인데 동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남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하는 바람에 동서도 홧김에 시동생이랑 서둘러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 새벽에 첫사랑에게서 가끔 연락이 도착했대요. 찌질한 남자의 표본을 빼다 박은 그 남자는 동서에게 새벽마다 자니? 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걸 시동생이 몇 번 목격까지 했다네요. 그래서 새벽에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연락도 차단했다 안 한다 안 본다 했는데 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떡하니 목격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관을 했던 거죠. 시동생이 동서에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저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 못 믿겠다고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난리가 났고 동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런 거 못한다고 강짜를 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 엿먹이면 좋으세요? 진짜 음침한 사람이다. 동서가 말을 하는 순간 시동생이 열이 받았는지 동서의 뺨을 갈기더라고요. 뺨을 맞은 동서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네가 더 문제 있는 사람이야. 아주 보자 하니까. 유전자 검사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결국 시동생네는 시조카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친자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시동생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동서가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이혼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빌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첫사랑이라는 놈이 엄청난 논팽이었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라 이혼만 3번 했던 전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도 그런 놈이랑 평생 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직업 괜찮고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 시동생을 골라서 결혼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시동생이 호구도 아닌데 그런 결혼 생활을 왜 유지하겠습니까? 유책 배우자는 아무런 힘도 없다는 거 다들 잘 아시죠?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낸 시동생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저에게 그런 치부를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억울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네? 동서. 아니 이제 동서도 아니지. 그러게 왜 바람을 피우고 그래? 그 뒤로 저에게 가끔 번호 없는 메시지로 저주를 퍼붓는 문자를 보내는 동서에게 화가 나고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분풀이라도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동선의 병원이 있는 동네 맘카페에 장문의 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CC병원 여의사 김땡땡은 보아라 하는 제목으로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남의 자식 뱃속에서 키우면서 가족들을 기만했던 사실을 모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환자들을 돈으로만 생각하고 친절은 어디다 갖다 버린 건지 부도덕한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냐고 반성하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동서는 동네 병원 페이닥터로 있던 그 자리마저 잃게 되었고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복수를 접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옮긴 병원 동네에 있는 맘카페에다가 똑같은 글을 또 올려버렸습니다. 동서가 병원을 옮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든 그 지역 카페를 찾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동서가 저에게 잘못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취직할 병원도 없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못된 짓을 해서 벌 받는다는 거 잘 알겠는데요.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근데 제가 굳이 남이 된 그 여자의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 분이 풀릴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봐. 시동생은 이혼을 했다는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더니 결국에는 다니던 사무실에서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 잘난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됐다고 맨날 신세한탄을 하셨고 저는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겉으로는 시부모를 위로하는 척했습니다. 저희 딸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저와 남편의 사이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비온 뒤에 굳은 땅처럼 잘 지켜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편은 시부모가 저를 붙잡고 하도 신세한탄을 하니까 귀찮으면 시댁에도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근히 시부모가 저를 붙잡고 제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웃기고 재미있어서 조금 더 즐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은행에 다니면서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친정 부모님께서 맡아서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시부모님이 본인들이 봐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손녀딸 보고 싶어 전전긍긍하는 거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저 학벌로 무시한 게 성질이 나서요.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있는 중이랍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조금만 더 이 생활을 즐기고 싶습니다. 이래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다 흐린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애초에 그런 인간이 동서로 들어오지만 않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막장으로 치닫을 일도 없었을 건데 말이죠. 새삼 교훈 하나 얻고 가네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람 보는 눈 키우시면서 늘 좋은 인연만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습니다. 보통 20대에 다양한 연애 경험을 쌓잖아요. 저는 대학생 때 빼고는 그렇다 할 연애 경험이 없었어요. 교대 근무를 하니까요. 체력도 시간도 맞추기 어려워 연애가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20대 끝자락에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아, 지금은 이혼했으니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입니다. 남편의 조부모님은 대대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 중이세요. 시아버지께서 장남이라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고요. 남편은 연애 때도 시 조부모님 가게에 저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시 조부모님은 간호사인 저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사람 살리는 좋은 일 한다고요. 어쩔 때는 저를 남편보다 예뻐해 주셨죠.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요. 결혼 생활을 상상해 봤어요. 이 사람과의 미래를 머릿속에서 그려봤는데요. 웃긴 게 남편보다 시 조부모님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집안에는 믿고 시집 와도 될 것 같다 생각 들었죠.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요? 아무리 시 조부모님이 좋아도요. 남편과 나머지 시댁 식구들의 진상짓은 참을 수 없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생일이었어요. 저희는 연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안 챙겼거든요. 하지만 생일만큼은 서로에게 잘하자라는 무언의 룰이 있었어요. 제 생일이 돌아오기 전에 남편 생일날에는요, 제가 미리 시조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휴무를 만들어서 일본 여행을 선물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에도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디 가는데 우리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그래, 비밀이라고. 뭘 자꾸 알려고 해? 재미없게. 기대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옷은 뭘 챙겨가야 하나 싶고. 당신 옷이 거기서 거기지 뭐. 늘 입던 거 챙길 거잖아. 또 말 서운하게 한다. 아님 여행 가기 전에 옷 하나 살까? 아니. 수영복 챙겨? 아니. 그럼 뭐 챙기면 되는데? 그냥 대충 챙겨. 몸만 가도 상관없으니까. 오, 풀코스로 준비하셨다 이거지? 기대돼. 이 맛에 일하지. 요새 진짜 힘들었거든. 약간 번아웃? 오려고 했는데. 고마워. 이렇게 당신 덕분에 힐링하네. 나 결혼 잘했네. 저는 여행을 떠날 생각에 신나서 조잘거렸어요. 남편은 그냥 말없이 웃었죠. 남편은 별명이 물개일 정도로 수영을 좋아했거든요. 여름 여행인데 수영복을 챙기지 말라 했을 때 이상한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생일 당일에도 여행을 안 간다는 사실을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근할 때는 그렇게 일어나기 싫은데 말이야. 역시 놀러 가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도 몸이 완전 가뿐하네. 뭐야? 못 보던 건데 어디서 난 옷이야? 이거 쌤들이 돈 모아서 사주셨어. 남편이랑 여행 잘 다녀오라고 생일 선물 받았지. 오늘 말고 다른 날 입어. 왜? 나는 오늘 입고 싶은데. 나풀거리는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자 남편이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오랜만에 차려입어서 남편이 제게 새삼 반했나 싶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웃기고 처량하네요. 맘대로 해. 그런데요, 남편이 그 이른 새벽부터 데려간 곳은 다름 아닌 시댁이었어요. 뭐야? 혹시 여행 가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새벽에 다 주무실 텐데. 다 깨 있어. 들어가자. 설마 내 생일이라고 새벽부터 다 일어나신 거야? 저는 그 짧은 순간 막 벅차올랐어요. 여행 전 시댁에서 생일 미역국이라도 먹고 가란 줄 알았거든요. 바보같이 저는 결혼이 이런 거구나 하고 속으로 감동받았어요. 친정 가족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제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다니 하고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죠. 나 어떡해. 눈물 날 것 같아. 남편은 이상하게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너 손 씻고 나물부터 싹 손질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하라는 거 순서대로 하면 된다. 네? 뭘 멍하니 서 있어. 얼른 들어오지 않고. 근데 너 지금 옷꼬라지가 뭐냐? 얼른 갈아입고 와라. 어머님의 불호령에 저는 남편의 옷으로 갈아입고요. 소스피드로 손을 씻고 음식을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은 시증조부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역국은커녕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새벽부터 일했죠. 날이 셀 때까지 일했어요. 음식 종류는 어찌나 많은지 양은 또 어떻고요. 조만간 곧 남편이 가게를 물려받을 테니 시증조부의 제사를 더 살뜰히 챙겨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는 제가 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일이라 여행 가기로 했던 걸 잊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물론 중간에 미역국은 아니지만 밥도 먹었습니다. 자, 대충 입에 넣어라. 원래 먹을 시간도 없다. 시모는 찬밥에 물을 말아서 김치랑 먹으라고 내밀었어요. 제 생일인 걸 모르는 눈치셨어요.
저는 마음이 좀 그랬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남편은 뭐 했느냐고요? 도착해서 혼자 방에 들어가서 잠을 더 잤고요. 나중에는 아버님이랑 바둑 두다가 혼자 동네 PC방에 갔어요. 그러다 해가 지고 시조부모님께서 도착하셨어요. 저는 잔뜩 수척해진 얼굴로 시조부모님을 맞이했죠. 오셨어요? 저를 예뻐하시는 시조부모님은요,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안 보고 저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아이고, 보고 싶었어.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 마냥. 시할머님은 제 얼굴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고요. 여기 사람들이 너 부려먹었냐?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 테니까. 시할아버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살짝 잊고 있던 서운함이 몰려왔어요. 아, 저 요즘 병원 일이 바빠서요.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제사의 끝이 보였어요. 하루가 참 길다 생각했죠. 저희 집은 기독교라 제사도 안 해서요. 난생 처음 겪는 제사 음식장만은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시간이 안 갔어요. 저를 예뻐하시는 시조부모님은요, 오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시곤 살뜰히 저의 안부를 물으셨어요. 대가족이라 남편의 친척들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는 또 정신없이 상을 차리고 물리고 차리고 물리고를 반복했어요. 예, 너는 저기 옷방에서 자고 가라. 조영이는 집에 가라 하고, 아유, 정신없어. 시모는 바쁜 와중에 제게 시댁 옷방에서 자고 가라 했어요. 조분이 남편은 저희 집에 가서 자라고 했고요. 저는 뭐라 싫다고 할 새도 없이 또 일을 했죠. 그러다 잠잠해질 즈음 아가씨가 도착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그때 저는 오열을 했어요.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이 떠오르고 거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새언니? 노래를 부르던 아가씨는 놀라서 노래를 멈추고요. 시어머니는 당황함과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예, 너 웃긴다. 왜 우니? 일 조금 시켰다고 힘들어서 우는 거야? 제가 대답도 못하고 정신없이 우는데요. 남편은 저를 툭툭 치며 그저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야. 그 순간에도 챙겨주는 건 시조부모님 뿐이었죠. 시할아버님이 제 등을 토닥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아가. 왜 너가 더 감동받아서 울어? 네? 할아버님 생신이세요? 저는 울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할머님을 쳐다봤어요. 응? 그것 때문에 운 거 아니야? 어머, 그럼 왜 운 거야? 너희 시모가 너 괴롭혔니? 내가 혼내줄까? 아가, 너무 고생했지? 돌아가신 시부모의 시조부모의 시증조부의 내가 미안하다. 두 분이 저를 계속 달래시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야, 이거 네 케이크 아니야. 내일 할아버지 생신이야. 새언니, 이거 우리 할아버지 케이크. 신우는 제 몰골에 웃음이 터졌고요. 예, 너는 정말 나이가 몇 개인데 우리가 네 생일을 챙겨줘야 해. 가만 보니 너 정말 애가 영악하구나. 아휴, 생일에 불렀다고 어른들 앞에서 눈물바람인 거야? 시모는 제 등짝을 세게 찰싹 때리고는 말했어요. 시댁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애미야, 그게 무슨 소리냐? 정말 한치의 거짓말 없이요. 시조부모님께서는 두 분이 꼭 드라마 대본처럼요. 동시에 시모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어머님, 아버님.
아니, 생일인 애를 새벽부터 불러서 이 고생을 시켰단 말이야. 누가 이런 못된 계획을 세운 거야? 애미 너냐? 애비야, 너는 집안의 가장이 뭐 했냐 도대체? 시할머님은 시모를 잡고 시할아버님은 시부를 잡았어요. 저는 아니라고 눈물을 뚝 그치고 시조부모님을 말렸습니다. 보다 못했는지 남편도 나섰죠. 진짜 당신 때문에 이게 뭐야?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엄마 아빠는 잘못 없으세요. 이 사람 생일이라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요. 그래도 장손인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철이 없는 저 사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제가 단단히. 그러자 시할아버님은 고민도 없이요. 제사상에 있는 술을 집어드시더니 남편 얼굴에 뿌렸어요. 못난 놈, 지 부인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에이그 못난 놈. 시할머님은 시부와 시모를 노려봤고요. 어이그, 남사스럽다. 애비랑 애미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한 거 맞냐? 자기 색시를 챙기기는커녕 이 많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창피를 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당장 사과해라. 할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장손이 어떻게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너 가게 안 물려받고 싶지? 안 사람도 못 챙기는 놈한테 내가 어떻게 내 소중한 가게를 맡겨? 네가 지금 창피해야 할 건 말이다. 네 하찮은 무릎이 바닥에 꿇리는 게 아니다. 돌아가신 네 증조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말이야. 마누라 생일도 챙길 줄 모르는 파렴치한 그런 게 진짜 창피한 거야. 시할아버님 불호령에 시부가 남편 뺨을 날렸어요. 나중에 안 건데 그때 시부는 제가 생일인 줄 몰랐대요. 시모와 남편만 알았다고 하네요. 남편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었어요. 아주 바닥과 한 몸이 되는 줄 알았죠. 신우는 케이크를 다시 포장하면서 저를 째려봤고요. 할아버님, 할머님, 그리고 어른분들께 제가 죄송합니다. 저 속상해서 온 거는 아니고 그냥 제 케이크로 착각해서 감동받아서 온 거예요. 저도 오고 싶다 했어요. 에이그, 아니다. 우리가 미안해. 저렇게 착한 애를 말이야. 제대로 된 대접도 안 해주고. 너는 얼른 네 부인 데리고 집으로 가라. 애미 애비는 따로 우리랑 이야기 좀 하자. 나머지는 여기 다 치우고 집 가고. 시조부모님 말씀에 다들 기합소리처럼 네라고 대답했죠. 저희 시부모님이랑 남편 빼고요. 다행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시조부모님이 대신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사과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은 없었던 일처럼 지나갔습니다. 생일이라고 몰래 시조부모님께 용돈도 받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남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낮 근무를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밤 근무를 할 때면 남편이 혼자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저녁 반찬을 만들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한동안 냉장고에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라면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한동안 라면만 주구장창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 생각해서 여러 반찬 만들어 놓고 갔으니까 조금 서운하기도 했고 입맛에 안 맞나 걱정도 됐어요. 저는 밤샘 근무를 하고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오거든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반, 속상한 마음 반이었어요. 저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 버리게 될 반찬들이 아까우니까요. 자기야, 반찬 하나도 안 먹었네? 라면 끓여 먹었지. 요즘 자주 라면 먹는다. 계속 그러면 건강 안 좋아지는데. 네가 직접 챙겨주면 되잖아. 내가 나이트 근무할 때는 못 챙겨주는 거 알면서 또 말을 그렇게 해, 서운하게. 내가 밤 근무 때는 당신 걱정 얼마나 하는데. 근데 혹시 내 요리 실력 때문이야?
당신 입맛에 안 맞아? 아니면 반찬 가게에서 한번 사볼까? 돈 아깝게 뭘 또 반찬 가게에서 사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냅둬. 그리고 저녁은 할아버지 가게에서 먹고 올 때도 있어. 그래? 진짜 다행이다. 생활비도 절약하고 당신도 외롭게 혼자 안 먹어도 되고. 좋아? 응? 당신 가만 보면 공짜 진짜 좋아한다니까. 병원 밥도 맛 없다면서 공짜라 꾸역꾸역 다 먹고. 그러다 당신 머리 다 빠져. 아니,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나도 다른 쌤들처럼 병원 근처 맛집에서 먹고 싶어. 근데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 내가 먹고 싶다고 항상 밖에서 사 먹으면 우리 돈 못 모아. 젊을 때 둘이서 아끼면 금방 우리 집 살 수 있어. 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 근데 꾸역꾸역이라느니 머리 빠진다느니 너무 서운하잖아. 정도껏 하면 나도 말 안 하지. 당신이 궁상 맞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야. 화장이라 해봤자 선크림만 대충 바르고 맨날 똑같은 티셔츠에 바지 입고 다니고 집에서 입는 옷들은 또 어떻냐? 내가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낡고 얼룩졌어. 지금 입고 있는 것도 김치 국물 여기저기 튄 거 안 보여? 아, 이제 내가 남자로 안 보이나 봐. 연애 때는 그래도 웬만큼 꾸미더니 본인을 좀 가꾸고 신경 좀 쓰고 다녀. 아니, 저번에 내가 원피스 입었을 때는 별 반응도 안 했으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실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제 연봉이 나쁜 편도 아니고요. 남편이 시할아버지 식당에서 받는 돈보다 당연히 많아요. 결혼 전에는 저도 비싼 화장품 쓰고 옷도 계절마다 새 옷 사는 게 재미였죠. 근데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아무래도 유니폼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 출퇴근용 옷 말고는 옷을 잘 안 샀어요. 결혼한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지금 절약하면 금방 집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박혀버려서 쇼핑은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많이 서운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남편에게 편하게 보였나 싶었죠. 저는 남편의 차가운 반응에 옷을 사야겠다 마음먹었네요.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랑이 식은 것 같아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제가 번 돈 제가 못 쓰는 바보 천치였어요. 남편과 저는 생활비를 반반 각출해서 가족 카드로 쓰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일과 집을 반복해서 돈 쓸 곳이 크게 없거든요. 저는 생활비가 당연히 잘 모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동안 바빠서 카드 내역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알림 켜놓고 일일이 확인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이상하네. 왜? 왜 자꾸 결제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생활비 카드로 쇼핑몰 결제하는데 계속 안 되잖아. 이상하다. 돈 넉넉하게 들어있잖아. 나 옷 고른 거 다 해봤자 7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 야, 너는 왜 네 옷을 생활비 카드로 쓰냐? 네 개인 용돈으로 사야지. 어?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제게 짜증을 냈어요. 아니, 나는 당신이 내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하니까 여름 옷 몇 개 사려고 했지. 그리고 이 카드로 사면 몇 퍼센트 더 할인해준다잖아. 내가 알아서 확인해 볼게. 그냥 네 카드로 사. 별걸 다 신경 쓰이게 하네. 뭐야? 왜 잔고가 이것뿐이야? 당신이 썼어? 뭐가? 아씨, 그래. 내가 좀 썼다. 우리 각자 개인 용돈은 어쩌고. 모자라니까 썼지. 아니, 당신이 돈 쓸 데가 어딨다고. 혹시 누구 돈 빌려줬어?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면 뭔데? 아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게. 하, 이게 다 뭐야? 땡땡 소고기집, 땡땡 일식, 땡땡 대게, 땡땡 레스토랑? 여기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이잖아. 너 설마 바람 피우니?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야, 바람이라니.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부쩍 퉁명스러워지고 며칠 전 꿈이라 했던 말도 전부 바람나서 그렇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행히 바람은 아니었어요. 새언니, 제가 음식 사진 다 보낼게요. 오빠 저랑 밥 먹은 거예요. 저 독립했거든요. 언니 바빠서 몰랐죠? 자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저 혼자 밥 먹으려다가 오빠도 언니 없어서 혼자 먹는다 해서 같이 먹은 거예요. 에이, 바람이라뇨. 언니, 우리 오빠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아가씨, 그런 거였어요? 오빠가 말을 안 해서 독립한지도 몰랐네요. 암튼 다음에 얼굴 한번 봐요. 으이그, 바람은 무슨. 교대 근무해서 막 잠설치고 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미안해. 아니, 최근 결제 내역 잠깐만 봐도 전부 데이트할 법한 비싼 식당들이잖아. 다 남자 혼자 갈 식당들도 아니고. 근데 내가 바람으로 오해한 건 정말 너무 미안한데 당신은 나한테 사과 안 해? 왜 자꾸 나만 나무라냐? 애초에 당신이 생활비 카드 이렇게 쓴 거 말도 안 했잖아. 게다가 나한테는 항상 라면 먹는다 거짓말했었고. 적반하장이네. 그래서 신랑 의심한 건 잘한 거니?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동생이랑 밥 먹겠다는데 네가 그걸 왜 말려? 내가 동생이랑 밥 한 끼도 못해? 게다가 일일이 언제 다 말하냐고. 넌 교대 근무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잘 없는데. 누가 동생이랑 밥 먹지 말래? 당신 용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능력껏. 그리고 밥 한 끼가 아니라 여러 끼잖아. 매번 외식하면 우리 돈은 언제 모으냐고. 나는 옷 몇만 원 그것도 돈 아까워서 쇼핑몰에서 사는 거, 그거 생활비 카드로 쓰지 말라며. 근데 당신은 왜 생활비 카드로 펑펑 쓰는데?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생일에는 시댁 제사 데려가 놓고 동생은 평소에도 맛집 잘만 데리고 다닌다고? 내 남편은 누구야? 너 맞아? 에이씨, 너도 그럼 펑펑 쓰던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뒤끝 장렬이다 진짜. 평생 생각날 일이지. 내 생일은 뒷전이고 시댁 제사 지내게 한 남편인데 여행 간다는 말이나 하지 말던가. 사과했잖아. 사과 받았는데 뭘 또 언급해? 당신이 적반하장이니까 지난 일까지 끄집어내게 되잖아. 아니, 우리 내년에 대출 받아서 집 살 계획 아니었어? 우리 둘이 바짝 모아도 빠듯해. 앞으로 이러지 않겠다는 약속해. 아니면 생활비 통장이고 뭐고 전부 내가 관리할게. 어우, 징글맞아. 치사하다, 치사해. 약속할 거야, 말 거야. 아씨, 알겠다고. 남편이 제게 막대할수록 결혼을 괜히 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가씨한테 말했어? 뭘? 그때 한 달 동안 둘이 밥 먹고 카페 가고 한 거 말이야. 당신 용돈에서 채울 거라며. 아가씨한테 말했어? 돈 쓴 거 반은 돌려받는다며. 아, 진짜 치사하게. 너는 정말 왜 그래? 네가 그럴수록 나 좀 정 떨어져. 난 당신이 해결할 것처럼 굴었으니까 묻는 거잖아. 아니, 나도 마찬가지야. 정은 당신만 떨어지는 줄 알아? 난 이 결혼 점점 후회돼. 피차 일반이다. 일 가는 사람 아침부터 건드리지 마. 너만 이래? 나도 이래. 밤새도록 일한 사람한테 너 한 번이라도 수고했다는 말 해준 적 있니? 진짜 출근길 재수없게. 연애 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좀 무뚝뚝하기는 해도 막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후에 출근해야 하는데 속상한 마음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때 친정오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맨날 바쁘다더니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주진아, 있잖아.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친정오빠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빠가 열심히 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갑자기 회사 몸집이 커지면서요. 생각지 못한 결제 대금 1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였어요. 오빠는 친정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저에게 나머지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저는 연금저축이랑 적금 다양하게 돈을 쪼개놔서요.
당장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바로 턱 빌려줄 수 없었죠. 그때 깨달은 게 내 수중에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였죠. 오빠도 대출을 받기 전에 기한이 조금 남아서 제게 먼저 전화한 거였어요. 이자도 좀 넉넉히 쳐준다고 했고요. 당연히 이자 때문은 아니지만요. 오빠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오빠 성격이 부모님께나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한 부탁이었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하자 못 돌려받는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형님 회사 망한 거 아니냐고 오바를 떨더라고요. 아니 여보, 우리 오빠가 돈 떼먹을 사람이야? 빌려줘서 못 받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결혼식 때 오빠가 5천만 원 해준 거 기억 안 나? 만에 하나 못 받아도 다시 오빠 돈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야, 우리한테 들어왔으면 이미 우리 돈이잖아. 아니, 당신 가만 보면 진짜 웃긴다. 난 여동생이랑 밥도 한 끼 못 먹게 하면서 당신 오빠는 뭐 5천만 원? 웃기고 자빠졌네. 그거랑 이거랑 왜 비교해? 같이 쓰고 모으는 돈을 함부로 쓴 건 당신이잖아. 나는 지금 당신이랑 상의를 하는 거고. 상의가 아니라 통보 아니야? 5천만 원 빌려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아니, 나도 지금 당장 5천만 원 현금으로 만들기 어려워.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갚을 테니까. 뭐? 장난해? 그리고 그만한 돈 너도 없는데 내가 있겠냐?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들어간 돈 때문에 더더욱 저희는 현금이 없었어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야, 네 오빠한테 들어가는 돈은 친정에 빌려. 무슨 시댁을 언급하고 있어? 근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 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사람 무안하게 해? 나 아직 빌려달라 말도 안 꺼냈거든? 그냥 내가 알아서 적금 다 깨던지 병원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오빠 빌려줄게. 야, 그러기만 해. 너 이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그 순간 저는 저희가 혼인신고했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기념으로 적금을 따로 안 들고 2,500만 원씩 같이 저금했었거든요. 아, 그 5천만 원. 왜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지? 무슨 5천만 원? 우리 신혼여행 외국으로 안 가고 국내 갔잖아. 그 돈 아껴서 혼인신고 기념으로 5천만 원 통장 만들었잖아. 당신도 완전 잊었지? 내가 왜 그 돈을 깜빡했지? 괜찮지? 응? 오빠가 일주일 쓰고 바로 준댔어. 여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야, 몇 번 말해. 이 돈이든 저 돈이든 다 안 돼. 가족끼리 금전거래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배웠어.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알았다, 알았어. 그럼 내 몫인 2,500만 원이라도 쓸 거야. 그 부분은 나도 양보 못해. 내가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오빠도 여전히 내 가족이라고. 당신도 아마 아가씨가 이런 부탁하면 거절 못할걸? 아니, 난 거절할 수 있어. 그렇게 한바탕 더 싸우고 결국 돈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알았는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친정 오빠가 5천만 원이 필요하다며?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조건이 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요? 간호사 그만둬. 네? 저요? 여기 집안에 간호사가 너뿐인데 뭘 또 묻니? 조만간 조형이 식당 물려받을 텐데 네가 내조를 해야지. 설마 혼자 그 큰 식당 운영하게 만들 셈이었니? 5천만 원 빌려줄 테니 병원에 사직서 내고 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멀쩡히 다니는 병원을 왜 그만둬요? 싫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 느끼면서 일해요. 아니, 넌 네 직업만 직업이고 우리 대대로 물려받은 식당은 하찮은 거냐? 정중히 몇 번이나 거절하니 어머님은 며칠 내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냥 돈 빌려줄게 하시고는 시댁 모임에 불러내서요. 제가 가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부 아가씨 남편도요. 제가 갑각류 알러지가 심해요. 대게찜, 생새우회, 게장
이런 음식점만 데리고 가서 배부르게 먹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가서 냄새만 맡아도 간지럽거든요. 언니, 되게 맛있어요. 언니는 안 먹어요? 신우는 저를 농락하듯 말했어요. 아, 저 갑각류 알러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안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먹을 거 많잖아요. 죽도 있고 콘치드도 있고. 튀김 있네. 그렇게라도 먹어요. 시부 시모도 물론 끝도 없이 저를 모욕하더군요. 어쩜 너는 식성도 안 맞는 애랑 결혼해가지고. 그러게요, 여보. 근데 얘, 너네 친정은 5천만 원도 없니? 참, 네가 없는 집에서 고생이 많았겠다. 간호사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서비스직이잖아. 그만두고 남편 도와라. 아버님, 제가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지만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제가 제 청춘 다 바쳐서 얻은 직업이고요. 저는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요. 저 간호사 하면서도 남편 내조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얘, 너 정말 웃겨. 너 돈 빌리려고 없는 말도 잘한다. 교대 근무라 방 근무할 때는 신랑 밥도 못 차려주면서. 그러니까 엄마. 그래서 내가 오빠랑 밥 몇 번 먹어줬잖아. 그거 가지고 오빠 엄청 잡았다면서요? 남편 그렇게 들들 볶고 밤에도 안 사람이 집에 없으면 말이다. 그게 바로 바람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나중에 그러고 우리한테 울면서 딴소리 하지 말거라.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시댁의 진상짓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냥 통장에서 제 몫인 2,500만 원만 인출하려고 했어요. 남편 몰래요. 그런데 잔고가 0으로 뜨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왜 잔고가 0이야? 나 몰래 확인했냐? 진짜 너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하는 건 너지. 우리 돈 이거 어쨌어? 알아서 뭐하게. 뭐하다니? 반은 내 돈이잖아.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당장 내놔 내 2,500. 아, 없어. 왜 없어? 그 큰 돈이 어디 증발이라도 했니? 증발은 아니고 묶여 있어. 뭐라고? 그게 왜 묶여 있어? 어디에? 아,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이야기 못해? 조연이 전세 보증금에 보탰어. 야, 방금 뭐라고? 못 들었냐? 전세 보증금에 묶여 있는데 어떻게 주냐고. 알고 보니 남편이 신우가 자취하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빌려줬던 거예요. 세상에, 너 진짜 양심 없다. 너네 가족들 정말 웃긴다. 네 엄마 아빠한테 말해서 당장 받아. 내 돈 내놔라고. 야, 너가 나한테 일전에 뭐라고 했어? 뭐 가족끼리라도 금전 거래를 안 한다고? 우리 오빠는 절대 못 빌려주게 하더니 넌 몰래 뒤에서 상의도 없이 내 돈을 아가씨 줘? 장난하니? 아, 그래놓고 허구한 날 불러서 다 같이 날 괴롭혔어? 난 알러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전부 절대 가만 안 둬. 이혼할 거야. 그렇게 알아. 야, 앞뒤 생각 없이 막 지르지 마. 그리고 뭘 죽기는 죽어.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잖아, 너. 난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었어. 알러지는 신체적으로, 너네 가족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타이밍 좋게 눈치 없는 시모였죠. 내일 아침 시 조부모 가게로 오라더라고요. 신메뉴 테스트한다고요. 남편은 제가 거기서 난동이라도 부릴까봐 시모에게 못 간다고 말하더군요. 걔는 하여튼 매사에 도움이 안 돼. 시모는 또 제 흉을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게 말했죠. 일단 내일 다시 얘기해. 가게 올 생각 말고. 다음 날 저는 시 조부모님 가게에 갔습니다. 모든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업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신메뉴 테스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오니까 눈이 엄청 커지더라고요. 저는 빈손으로 갈 수 없어 특별한 선물과 함께 갔어요. 복숭아 배달 왔습니다. 뭐야? 우리 이런 거 안 시켰는데요? 어머, 에치! 누가 시킨 거야, 이거를?
아니, 이게 몇 박스야? 시모랑 남편 아가씨는 복숭아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준비했어요. 선물요. 아저씨, 10박스 모두 여기 이 아줌마 앞에 놔주세요. 뭐 이게 드디어 머리가 돌았나?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니?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시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아줌마?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혼? 아니 됐고, 너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사람 죽일 일이 있어? 네 남편이랑 우리 복숭아 알러지 심한 거 알면서. 콜록거리던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그대로 제 뺨을 날렸어요. 저는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저 갑각류 알러지 심한데 계속 대게찜에 새우 요리에 랍스터까지. 다들 저 불러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갑각류만 잘 드시더만요. 왜요? 난 복숭아 좋아하는데 당신들 알레르기 있어서 주문하면 안 돼요? 난 왜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분을 참지 못한 저는 남편의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어요. 게다가 너 내가 모은 돈까지 아가씨 자취방 구하는데 썼잖아. 오빠 사업 때문에 빌려달라고 했을 때 친정 거지 취급하더니 넌 말도 없이. 제가 울부짖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나열하자 시조부모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할머님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요. 시할아버님은 빗자루를 들고 시부랑 남편 그리고 아가씨를 번갈아 가며 사정없이 때렸어요. 도망가자 따라다니면서요. 순식간에 가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른 친척분들은 시조부모님이 무서워서인지 이미 멀찍이 떨어져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다리셨어요. 시할머님은 탄식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시집살이 한 번 시킨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참하고 예쁘고 능력까지 되는 며느리를 괴롭히냐. 아주 전부 꼴도 보기 싫다. 조영이는 중간에서 남편이라는 게 뭘 한 거냐? 그리고 조연이는 너라도 세연이 불쌍히 여겨야지 안 챙기고 뭐 했어? 너네 전부 다 인성이 바닥이구나. 애비야,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서운했을꼬, 얼마나 화가 났을꼬. 집안의 제일 어른인 내가 다 잘못 키웠어. 미안하다, 아가야. 이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해라. 내가 다 도와주마. 시조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상황은 더 악화됐을 거예요. 두 분이 계셨기에 제 복수극은 싱겁긴 했지만 그렇게 마무리됐죠. 당연히 시조부모와 친척분들은 복숭아 알러지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복숭아는 나눠 가져가셨고요. 다들 제게 고생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씩 대신 해주셨어요. 한 박스 남은 복숭아는 시할아버님이 제게 챙겨가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할아버님은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복숭아 10박스 값을 주신다 했어요. 계좌번호를 계속 불러달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불러드렸습니다. 값을 치러야지. 안 그러냐? 장남, 차남 잘 들어라. 이 가게 장손이고 뭐고 못 물려준다. 오늘부로 차남에게 줄 테니까 네가 잘 운영해 봐라. 아버지. 그 말에 시할아버님이 아닌 제게 모두 다가왔어요. 남편이랑 시부, 시모 아가씨까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시모는 울고요. 시부는 울기 직전이었어요. 아가씨는 부모님이 그러니 자기도 동참하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정말 사색이 되어 싹싹 빌더라고요. 그런 얼굴은 정말 처음 봤어요. 나중에는 제가 안 받아주자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 어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할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이라고 해라. 거짓말한 게 없는데 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나요? 너가 그렇게만 해주면 이혼하고 위자료 넉넉히 챙겨주마.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시부모는 시조부모님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니 역시 또 제 앞에서는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인생 다 망했어. 풍비박산 났다고. 제발 할머니랑 할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설득해.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런 취급 받을 만큼 잘못한 거는 하나 없다고. 야, 넌 내 돈 2,500만 원이나 준비해. 전 제 몫에 2,500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했죠. 아가씨는, 아니 전 신우는 자기 자취방을 위협받자 제 머리채를 휘어잡으려고 했죠. 순간 다가온 아가씨의 손을 저는 확 비틀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이 미친! 야, 어딜 감히 내 몸에 손대려고 해. 같이 경찰서 가고 싶어? 나? 노라고! 하필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굴러 들어와서. 그러게. 하필 나같이 귀한 사람이 악취나는 너희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꼴이라니? 뭐라고? 이게 진짜. 제가 팔을 더 비틀자 신우는 울먹이며 놔달라고 하더군요. 아, 놓으라고. 진짜 아프다고. 아프니까 언니 내 팔 그만 비틀어요. 까불지 마. 찾아오지 마. 바뀌는 건 없으니까. 우리 2번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리고 그 나이 먹고 오빠랑 부모님한테 빌붙지 말고 빨리 취업해서 네 인생 살아. 알겠니? 언니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주는 거야. 너 불쌍해서. 웃겨? 신우는 제 쪽으로 침을 뱉더니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정말 마지막 모습까지 진상이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 도장을 계속 안 찍어주더라고요. 시할아버님이 변호사를 고용해 주셔서 이혼도 다 처리해 주셨어요. 2,500만 원도 돌려받았고요. 오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시할아버지한테 복숭아 값으로 5천만 원 입금 받았거든요. 액수가 잘못됐다고 돌려드리려고 전화했지만 금액이 정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새 인생 살기에는 적은 돈이지만 아가, 그걸로라도 마음 풀어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게야. 그러면서 안 받으면 이혼 안 도와주신다 해서 잠자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도 돈을 빌려줄 수 있었죠. 지금은 오빠가 이자까지 야무지게 쳐줘서 통장에 잘 간직하고 있답니다. 시 조부모님, 아니, 이제는 그냥 남이지만 그 식당이 진짜 맛집이라 저는 가끔 가서 밥도 먹고 있어요. 심지어 제 덕분에 형 대신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밥값도 안 받으십니다. 진짜로 남편이 안 물려받아서 너무 고소했어요. 근데 진짜 시댁은 물려받을 가게만 생각하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이 알거지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아가씨 전세보증금 해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경제관념 없는 시댁 식구들이 가게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지역 오래된 명물인 그 역사 깊은 가게가 하마터면 처참하게 사라질 뻔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시 조부모님한테 팽당하고 다 같이 지방으로 이사 갔대요. 집밖에 가진 게 없어서 그거라도 판 거죠. 지방에서 시 조부모님 가게 음식 따라해서 비슷하게 가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맛까지 따라할 수는 없으니 파리만 날린다더라고요. 저는 조금이지만 연봉도 오르고 병원이랑 조금 더 가까운 신축 아파트 청약도 당첨됐어요. 지나간 일들은 잊고 아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일만 연속해서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나쁜 일 다 겪고 견뎌내니 좋은 일만 가득하네요. 여러분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